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언니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사람이에요. 올해 40이 된 여자이고 서울 도봉구의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별걸 바란 적이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랑 밥상에 마주 앉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그런 북적이는 집.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 하나를 이루려던 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다가와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 감겨드리고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채웠지요. 그래도 저녁이면 좁은 밥상에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으니 그걸로 좋겠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아이 둘 정도 낳아서 집안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끌시끌했으면 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랑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런 평범한 풍경. 저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9년이 지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한약도 먹고 좋다는 데는 지방까지 찾아다녀 봤어요. 하지만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할 때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미용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좁은데 쭈그려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곤 했지 뭐예요.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도 시아버지께 더 면목이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다는 게 늘 죄인처럼 마음에 걸렸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괜히 고개를 못 들었어요. 누군가 얘 아직도 소식 없니? 하고 물으면 온몸이 바늘방석이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감싸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친척들이 그런 말을 꺼내려고 하면 정색을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애가 사람 마음대로 생기나. 우리 며느리 몸 상하는 게 더 큰일이지.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또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펑펑 울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손주 없어도 넌 내 딸이다. 내가 아프면 그게 더 큰일이야. 애보다 내 몸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친정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실 시아버지도 편한 몸이 아니셨어요. 오래전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조금만 오래 서 계셔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허허 웃으시면서 등을 펴 보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어느새 친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하나뿐인 친언니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언니마저도 지방에서 카페 일을 한다면서 저와는 멀리 떨어져 지냈어요. 명절에 좀 보자고 하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예, 직원들 쉬는 날이라 내가 매장을 봐야 해. 새가게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언니가 지방에서 카페를 크게 하는구나 싶어서 은근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손님들 머리 만져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곤 했지 뭐예요. 우리 언니는요, 지방에서 카페를 몇 군데나 같이 해요. 얼마나 바쁜지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자랑이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꼭 9년 만에 저는 병원에서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 6주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참을 소리내서 울었지요. 기뻐서, 서러워서,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서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무뚝뚝하기 그지없던 사람이 제 임신 소식을 듣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는 그 큰 눈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숨소리만 들리다가 겨우 이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몸만 챙겨라. 며칠 뒤 시아버지는 그 불편한 허리로 직접 공국을 푹 고아서 커다란 통에 담아들고 오셨어요. 몸보신부터 해야지 하시면서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봄이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온 집안이 이 작은 생명 하나로 이렇게 들떠 있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한참을 연락도 뜸했던 우리 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온 게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언니 목소리는 참 오랜만이었어요. 막내야, 언니야. 너 임신했다며? 저는 언니가 제 임신 소식을 어떻게 알았나 싶어 깜짝 놀랐지요. 알고 보니 제가 사촌 언니한테 슬쩍 알린 게 돌고 돌아 언니 귀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대뜸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그 고생을 하더니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요. 피부치라고는 언니 하나뿐인데 그 언니가 제 일처럼 울어주니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언니는 형부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가게고 뭐고 우리 막내 임신했는데 언니가 얼굴은 봐야지. 형부한테도 다 말해놨어. 저는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언니 올 날만 기다렸지 뭐예요. 드디어 언니 부부가 우리 집에 오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언니를 보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값비싸 보이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반짝이는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옆에 선 형부도 반듯한 정장 차림에 어찌나 점잖아 보이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언니가 정말 성공했구나 싶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어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엄마가 되네. 언니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부도 옆에서 살갑게 거들었어요. 처제, 이제 진짜 몸부터 챙겨야 해요. 집안일이고 뭐고 당분간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친정 식구 없이 지내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언니 부부가 차 트렁크를 열더니 짐을 한 아름씩 꺼내오는 거예요. 보드라운 아기 옷이며 임산부 영양제며 남편 선물에 시아버지 드릴 선물까지 트렁크가 꽉 차도록 바리바리 싸운 거였어요. 저는 그 정성에 그만 울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 뭐예요. 언니,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많긴 뭐가 많아. 하나뿐인 동생 첫 조카인데 이 정도도 못해? 언니는 제 등을 쓸어주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난 늘 내가 마음에 걸렸어.
친정도 없이 시댁에서 얼마나 서운한 일이 많았겠니. 그러면서 시아버지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우리 막내 딸처럼 품어주셨다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니. 얼굴이라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감동한 마음으로 언니 부부를 모시고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러운 사돈 방문인데도 시아버지는 조금도 싫은 내색 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이 먼 길을 오셨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그런데 언니 부부는 거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더니 시아버지께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선미 친딸처럼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도 갑작스러운 큰절에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어서 일어나세요. 시아버지는 그날 아침부터 준비하셨는지 갈비탕을 푹 끓여서 상을 내오셨어요. 허리가 편찮으신데도 손님 오셨는데 대접은 해야지 하시면서요. 중간중간 아이고 하시며 등을 두드리시면서도 부엌을 부지런히 오가셨어요. 반찬 하나라도 더 내오시려고요. 저는 그 모습이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서 자꾸 아버님, 그만 앉으세요 했지요. 밥을 먹으면서 언니는 자연스럽게 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매장에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인들이랑 지분을 넣어서 카페를 몇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는 어찌나 말을 술술 잘하던지요. 요즘 권리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리 좋은데 작은 카페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수익이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언니가 사업 수완이 있구나 하고 감탄만 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언니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어요. 그러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별뜻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 엄마 먼저 보내고 받은 보험금하고 퇴직금 조금 아껴둔 게 있어요.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언니의 눈빛을 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 뭐예요. 언니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얼른 다정하게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 아버님, 손주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깊으시네요. 요즘 어른들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그 칭찬에 허허 웃으셨어요.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언니 정말 잘 됐지? 사돈끼리 저렇게 정이 드니까 얼마나 좋아. 남편도 그때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언니는 시아버지께 부쩍 자주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안부 전화였어요. 아버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끓여주신 갈비탕이 어찌나 맛있던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시아버지는 사돈이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니 여간 좋아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내 언니가 참 사람이 됐더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전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요즘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님 같은 어른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때는 저도 시아버지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사돈끼리 좋은 정보 나누는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전화기를 타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요. 그때는 정말이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언니 부부가 다녀가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남편이 일이 고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퇴근하자마자 제 배에 손부터 얹었거든요. 우리 콩알이 오늘도 잘 있었어? 하면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집에 오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녁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밤만 되면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씩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점퍼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웬 봉투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꺼내보니 겉면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연체 안내라고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남편이 그 봉투를 보더니 제 손에서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거 왜 봐? 정비소 일 때문에 받은 거야.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야. 평소에 저한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남편도 곧바로 아차 싶었는지 미안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한번 내려앉은 제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를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랬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전화만 오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는데 베란다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원하는 것 같던지요. 네, 압니다. 연체된 거 아는데요.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일부라도 바로 넣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제발 집으로 우편물만 더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든 물컵을 놓칠 뻔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도 예전처럼 매일 하시던 안부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대신 남편하고만 따로 만나는 일이 부쩍 잦아지더라고요. 저는 문득 언니가 다녀간 뒤로 시아버지랑 언니가 자주 통화하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사돈끼리 정이 들었나 보다 했지요. 설마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미용실 근무를 주 3일로 줄였어요. 몸도 무거워지고 아무래도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상한 낌새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람도 쐴 겸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 둘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시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어찌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던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모자를 푹 눌러 쓰신 채로 손수건으로 자꾸 눈가를 훔치고 계셨거든요. 우리 시아버지가 그 강하신 분이 우는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만 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밖에서 도박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정비소에서 큰 사고라도 친 걸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임신한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별의별 나쁜 생각이 다 저를 괴롭혔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남편과 시아버지였어요. 그런 두 사람이 저만 쏙 빼놓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게 어찌나 서럽고 무섭던지요. 어렵게 찾아온 임신의 기쁨마저 그 불안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밤마다 저는 배를 쓸어내리면서 혼자 눈물을 삼켰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며칠을 보내던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은 미용실 일도 쉬는 날이라 집에서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뱃속 아이한테 좋은 것만 들려주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탁자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드르륵 울리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아버님이라고 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저는 몇 번을 더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부스럭 하고 옷이 쓸리는 소리가 나더니 저 멀리서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산책하실 때나 화단일하실 때 늘 입으시는 그 낡은 조끼 있잖아요. 그 조끼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두셨다가 뭔가에 눌려서 저한테 잘못 전화가 걸린 거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끈지를 못하고 그대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애 이제 겨우 아이 가졌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몸부터 상한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어서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선미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숨소리마저 죽인 채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받은 카드론 이자에 제 카드로 막은 돈까지 이제 진짜 한계예요. 지난번 연체 안내장도 선미한테 들킬 뻔했고요.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빨간 글씨의 그 봉투가 떠올랐거든요. 시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내가 내일부터 기사식당 설거지라도 나가면 이자는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이 답답한 듯 말을 막았어요. 아버지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슨 설거지를 하세요. 차라리 저희 전셋집을 줄이든지 해야죠. 이렇게 돌려막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의 외도도 도박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의 돈 문제였던 거지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잠깐이나마 안도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무너뜨렸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선미 언니라는 사람이 카페 하나만 같이 해보자고 안 했어도 내가 왜 그랬겠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니라니요. 우리 언니라니요. 남편이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듯 말했어요. 처형이 처음부터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예요. 그날 큰절하고 선물 들고 온 것도 다 계산이었다고요. 큰절을 올리며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던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요. 숨이 턱 막혔어요. 시아버지는 당신을 자책하듯 말을 이으셨어요.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한 건 아니었어. 그냥 맛만 보시라고 적은 돈만 넣어보라더라. 며칠 뒤에 정말 카페 수익금이라면서 몇십만 원을 보내왔어. 그 돈을 보니까 내가 그만 의심을 풀어버렸지. 작은 카페 하나 인수하는 거고 보증금도 이미 걸어놨고 내 이름으로 조금만 보태면 매달 수익금이 들어온다기에
시아버지는 끝내 울먹이셨어요. 나중에 우리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늙어서 괜한 욕심을 부린 거야. 저는 수화기를 붙든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손주 학원비라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배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기친 사람이 나쁜 거지 아버지가 무슨 죄예요. 그런데 제가 처형한테 연락했더니 오히려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협박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언니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매제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선미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아버님 빚 숨기고 카드 돌려막기 한 것까지 전부. 그 충격에 애 잘못되면 그땐 매제 책임인 줄 알아. 가족끼리 고소했다는 말 동네에 퍼지면 선미가 버틸 수 있겠어? 저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제 언니가 하나뿐인 제 피부치가 저를 인질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제 임신을 협박의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따돌린 게 아니었어요. 저와 뱃속 아이를 지키려고 그 무거운 짐을 둘이서만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배가 뭉칠 때마다 겁이 나서 깊게 숨을 골랐지요. 밤마다 배를 쓸어내리며 아이한테 속삭였어요. 엄마가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죄인처럼 사는 모습을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알게 됐어. 언니가 아버님 돈 가져간 거, 당신이 혼자 맡고 있던 거, 전부 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 앞에 가서도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여보, 그 사람 이제 제 언니 아니에요. 제 언니라면 아버님 돈을 노리고 제 아이를 핑계로 협박하지 않았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눌러 담아 말했어요. 지금 제 가족은 아버님하고 당신, 그리고 제 뱃속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배가 자꾸 뭉쳐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지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는 담당 형사님 앞에 앉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카페 창업 투자 사기를 당하셨어요. 한마디 한마디 진술을 이어가는데 목이 자꾸 메어왔어요. 그러다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제 친언니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만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피부치를 제 손으로 신고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진술을 마쳤어요. 저는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어요. 시아버지의 송금 내역이며 빨간 글씨의 그 연체 안내장이며 남편과 언니가 통화한 녹음 파일에 언니가 보냈던 카페 사진과 문자 메시지까지요. 형사님은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가족 간 돈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사기의 협박 정황까지 뚜렷하니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니가 자기 가게라며 보여줬던 그 카페들 말이에요. 가게가 실제로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남의 매장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손님으로 잠깐 들렀던 가게. 그 앞에서 사진만 찍어놓고는 자기 사업장인 척 꾸며냈던 거였어요. 명함이며 계약서 일부도 다 가짜로 만든 거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던 언니의 성공담이요. 그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는 더 기가 막혔어요. 언니가 새 매장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그 시기마다 말이에요. 사실은 피해자들을 피해 이곳저곳 숨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 돈을 뜯고 있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언니 부부는 이미 비슷한 카페 창업 사기로 여러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사실에 다리가 다 후들거렸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언니가 실은 상습 사기꾼이었다니요. 결국 언니 부부는 또 다른 노부부한테 카페 인수 투자를 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또 다른 어르신을 등쳐먹으려던 그 순간의 말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드러났어요. 시아버지 돈 일부가 형부 명의 계좌로 몰래 옮겨졌더라고요. 그동안 점잖은 척, 든든한 사돈인 척했던 형부요. 그 사람도 그냥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언니는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야, 김선미. 내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내가 너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돈 때문에 언니를 경찰에 넘겨? 그 말에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믿었던 언니는 이미 없어요. 가족이라면 아버님 돈을 노리고 내 아이를 협박거리로 쓰지 않았겠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버님 노후를 통째로 빼앗은 사람을 저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언니 부부는 상습사기와 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금 일부가 다행히 시아버지께 돌아왔지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버님, 제 언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그렇게 믿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끌어안으셨어요. 그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요. 내 잘못 아니다. 넌 내 딸이고 우리 손주 엄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혼자 죄인처럼 숨어 살았을 거야. 저는 그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였어요. 저는 드디어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9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요. 아이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던 순간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같이 울었어요.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은 빚을 정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합친 거였어요. 전셋집을 줄이고 셋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갚아나가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좁은 집이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아침이면 시아버지가 손주 얼굴 본다고 방문부터 빼꼼 여시고요. 저녁이면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아이 재롱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제가 결혼 초에 그렇게 꿈꿨던 북적북적한 그 풍경 말이에요. 돌고 돌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가끔 언니 생각이 나면 마음 한구석이 시리긴 해요.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게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그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손주 학원비 보태주겠다고 설거지라도
나가시겠다던 시아버지. 혼자 그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도 저 다칠까봐 숨겨준 남편. 그리고 제 뱃속에서 저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준 우리 아이. 바로 이 사람들이 피보다 진한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마 의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부디 마음 단단히 붙드시길 바라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